무선 랜 보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무선 랜들을 쓰고 계시겠죠? 보통은 이제 코리아텍 AP에 연결해서 쓸 테고, 이제 집에서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쓰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커피숍 가면은 이제 와이파이 패스워드 알려달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죠. 이제 그때 쓰는, 무선 랜 보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선 AP랑 그 AP에 접속하는 뭐 다양한 기기가 되겠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 이 태블릿과 AP 간에 인증한 다음에는 이제 그 세션 키를 확립해 가지고 서로 보안 암호 통신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무선 랜 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AP와 무선 장치 간 보안인데 요 환경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다양한 장치들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PC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장치들이 이제 무선 AP와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그 TLS처럼 암호 알고리즘 협상을 앞에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무거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암호 알고리즘을 협상하지 않고 고정해가지고 쓰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속도와 성능 측면에서 이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쓰는 게 아니라 단순한 대칭 알고리즘 써가지고 인증 또 비밀 통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기에 97년도에 이제 이 무선 장치와 무선 AP 간의 그 보안을 위해서 개발된 표준이 WEP예요. WEP. 근데 WEP는 이제 그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 쓴 게 아니라 RC4라고 하는 스트림 암호 방식을 썼고요. 40비트 키를 썼습니다. 40비트 키. 그러니까 키 길이가 되게 짧죠. 되게 짧아요. 그리고 이 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력한 패스워드로부터 만드는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게 커피숍 가서 패스워드 달라 그러면 그 패스워드를 내가 입력하면 그 패스워드 전달해서 뭐 인증하는 게 아니라 그 패스워드로부터 그 키를 만들고 이 키가 얘가 갖고 있는 키와 같은지 봐서 이제 인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기반 키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인증하고 나서는 그 비밀 통신을 할 때 똑같은 키를 이제 다 쓰면, 그러니까 이제 IV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매번 조금씩 키를 바꿔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키를 고정해서 이제 어차피 똑같은 키인데 그 키를 이제 매번 쓸 때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바꾸기 위해서 이제 IV라는 값을 결합해 가지고 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하게 되는데 이 IV도 길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24비트예요. 짧아요. 그런데 얘는 스트림 방식을 쓰고 있어요. 스트림 방식. 스트림 방식을 쓴다는 것은 이제 이 키로부터 랜덤한 값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메시지와 XOR 해가지고 암호한다는 거예요. XOR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암호하는 방식이 되는데, XOR을 이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똑같은 걸 키를 또 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암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키로 암호를 하게 되면은 C1과 C2를 XOR하면 M1과 M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평문을 XOR한 값을 어떻게 되면은
여기로부터 M1과 M2로 유출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스트림 암호 방식에서는 절대 스트림을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매번 다른 거 써야 돼요. 우리가 어디지? 뭐였죠? 카운터 보드에서도 IB는 매번 달라야 된다 그랬죠? IB가 같으면은 X1 값들이 같아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IB를 여러 번 쓰면 똑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얘가 24비트니까 얘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안 걸려요. 매번 IB를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쓰게 되는데 여러 번 쓰게 되면은 얘가 다시 반복해서 영웅이 돼버린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AP를 초기화하면은 이 IB 값이 0으로 되돌아가요. 그럼 내가 얘를 강제로 초기화하면은 옛날 썼던 키를 또 쓰게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 안 바꾸면. 그래서 되게 아주 문제점이 많은 표준으로 만들었지만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은 알고리즘입니다. WEP는. 근데 뭐 무선 AP와 무선 장치 간의 보안이 깨진다고 해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옆집에서 내 거 쓰는 거 그 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웹을 보고 있어요. HTTPS를 써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그냥 평문이 아닌 거죠. 한번 어차피 TLS로 암호화된 거를 요 무선 구간에서 얘가 한 번 더 암호화하는 거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메시지를 알게 된다고 해도 그 메시지가 평문이 아닐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 나는 여기서 웹 쓰면 HTTPS 쓰면 내 패스워드나 내 아이디가 뭐 날아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취약하면은 이제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빠르게 WPA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 WPA로 바꿔서 얘가 갖고 있던 여러 문제점을 좀 해결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주 완벽하게 개선을 못했어요. 그래서 2004쯤에 이제 WPA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WPA2일 거예요. WPA3이 2018년도에 나와 있지만 실제 얘가 AP 같은데 구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제 방에 있는 IP 타임 걔도 지원하는 거 보면 WPA2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WPA3으로 내가 바꾸고 싶어도 걔는 아직 지원을 안 하는 거지. 그 IP 타임이. 그 IP 타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제 이 집에서 내 보안할 때 어떤 걸 내가 쓰고 있는지 보통은 WPA2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WPA2는 이제 RC4를 안 쓰고 AES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놨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아주 되게 아주 심각한 허점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얘도 패스워드 기반 키예요. 그러니까 이 키가 이제 우리가 입력한 패스워드부터 하는 거예요. 패스워드부터 만들어지고 그 패스워드로 만들어진 거 통해서 NAMB를 주고 그때는 IB를 썼잖아요. 제전 거는. 근데 여기서는 서로 난스를 주고 그 난스를 이용해서 세션 키를 만들어 가지고 인증 암호화로 그 무선 구간을 암호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낮은 거죠. IB 같은 걸 안 써서 쟤를 초기화한다고 똑같은 키를 또 쓰고 그런 문제들은 이제 없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면은 우리가 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집에서나 제 연구실에서 쓰는 이제 AP는
이 WPA2를 써요. 근데 코리아텍 AP는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리아텍 AP는 여기서 사용자를 인증 안 해요. 여기서 인증 안 하고 서버가 있으면 서버로 그 데이터가 가서 인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등록하고 물론 맥 주소는 얘도 해서 등록해가지고 맥이 틀리면, 맥 주소가 틀리면은 거부할 수 있죠. 이제 그거 세팅 안 하고 그냥 패스워드만 세팅을 보통 커피숍 같은 걸 할 거고,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는 AP를 이렇게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곳곳에 이제 설치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AP에서 그 기기를 인증하는 게 아니라 중앙 서버에서 인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패스워드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인증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증한다. 그래서 코리아텍에서 여러분들 기기를 인증하는 것과 또 집이나 이제 이런 커피숍 가서 인증하는 게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마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있지만 TLS나 어쨌든 WPA2도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서 쓰는 게 패스워드 기반 키를 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패스워드 기반 키라는 건 패스워드로부터 대칭 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만 알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대칭 키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 랜덤하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패스워드 키를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 보안, 메신저, 카톡 쓰든 대부분 많이 카톡 쓰겠죠. 그래서 카톡을 쓰든 뭘 쓰든 간에 요즘은 이제 여기 어디 있어? 안 나오나? 종단 또 단대단 암호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통신하고 있는, 내가 카톡 보내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간에 그 비밀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메신저에서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면은 나랑 그 사람이랑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라 항상 카톡 서버를 거치게 돼요. 인라인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종단간 암호화를 안 하면, 종단간 암호화한다는 건 여기서 암호하고 여기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풀면 요 중앙에 요 인라인 서버가 그 메시지를 내용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 여러 수사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카톡 서버를 이제 뒤지는 거죠. 범죄나 이런 것들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카톡에서 내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다 알고 있겠구나. 이제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사적인, 꼭 중요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비밀로 해야 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사적인 정보를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는 종단간 암호화를 하는 거고, 그 종단간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영장을 갖고 와서 카톡 서버를 압수하더라도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도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종단간 암호화를 했다 그러면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또 종단간 암호화를 안 해도 이제 고객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관하는 기간도 상당히 줄여놨어요. 그래서 오래 보관 안 하고 폐기시키는 거지. 그래서 오래전에 있던 일을 어차피 카톡에 가가지고 뭔가 압수해가지고 보려고 그래도 데이터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삭제가 되고 없어진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카톡이 메신저들이 되어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카톡이 그렇게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 안 하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막 이제 저쪽 텔레그램 쪽으로 넘어가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웬만한 그 메신저들은 다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근데 이 종단 이 메신저와 관련된 보안 프로토콜 중에 가장 아마 유명한 프로토콜이 시그널이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시그널. 그래서 시그널은 이 메신저 보안을 위해서, 종단 간 암호화를 위해서 개발이 된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원래 시그널이라는 메신저, 우리는 별로 안 쓰지만 해외에서 많이 썼던 게 있고, 저게 아마 페이스북으로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보안 관련된 메커니즘은 오픈 디자인을 해야 된다. 오픈 디자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뭘 이용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숨기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텔레그램 써본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텔레그램 사이트를 가면은 백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서를 다운받아 보면은 자기네들은 종단간 암호화를 어떻게 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보안 관련된, 아니면 보안이 아니더라도 자기 회사가 어떤 서비스 하는데 거기에 암호 프로토콜 적용하거나 어떤 그 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해서 뭘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공개를 하는 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톡 홈페이지 가면은 종단간 암호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백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가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보호 입장에서는 되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픈 소스로 그 소스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픈 소스가 되니까 다른 구글이나 이런 것들도 자체 개발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그냥 써요. 오픈 소스로. 그래서 이 시그널이 이제 아마도 카톡도 시그널 쓰지 않을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서 이런 보안 쪽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오픈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윗사람들한테 좀 설득해서 공개를 하게끔, 백서 같은 거를 공개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메신저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메신저로 들어와서 메신저 보안을 살펴볼 때 이 메신저 보안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만났던 생각했던 환경하고는 좀 특이한 환경이에요. 일반적인 환경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상대방은 온라인이 아닐 수 있어요. 카톡을 켜놓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TLS 하면 브라우저하고 서버는 둘 다 온라인 상태인 거죠. 근데 카톡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없는데 상대방하고 키를 확립해서 암호 통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기존 환경에서 만나지 않는 그 특수한 환경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신을 그러면 한 세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죠. 맨날 몇 년간 내 카톡방 중에 한 3, 4년쯤 된 카톡방도 있어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사용자가 그 카톡을 내 핸드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핸드폰하고 제 노트북에서 계속 써요. 노트북 쓸 때는 노트북에 켜놓고 쓰고 얘가 닫고 이제 그냥 혼자 돌아다닐 때는 핸드폰에서 카톡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또 돼야 되는 거지. 내 핸드폰에 쓸 때도 되고 여기서도 그게 암호 통신이 풀려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풀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환경들이 이제 기존 환경하고 다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되게 최근에,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프로토콜인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오면 올수록 무거운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가볍게만. 왜냐하면은
요즘 그런 핸드폰이나 노트북들은 워낙 성능들이 좋기 때문에 굳이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라기보다는 그냥 안전하고 만들고 좀 단순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키를 확립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기본 프로토콜이 뭐냐면은 DPL만 키 동의 프로토콜이에요. DPL만. 왜 DPL만 키 동의 프로토콜 쓰면은 전방의 안전성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내 장기간 키가 노출되더라도 그 GA-GB 갖고는 GAB를 이산대수로 해결 못하면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세션 키들이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PL만을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 DPL만 하려면 내가 GA를 주고 제가 GB를 주고 그래서 GAB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GAB를 줄 상대방은 자고 있네? 없어요. 없는 거예요. GB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GA는 내가 만들어서 이제 난 GA 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GB를 줘야 되는데 GB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꺼져 있으니까. 기기가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그널이 생각한 방법은 이 GA 또는 GB를 내가 엄청나게 많이 아니라 일정한 개수를 만들어 가지고 카톡 서버, 그 시그널 서버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프라인이더라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카톡 서버 가서 나 얘랑 통신하고 싶으니까 얘의 GB를 달라. 그럼 GB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DPL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문제를 이런 문제로 해결하고 있고 아마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런 뭔가 그 중간자 어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명 같은 거를 필요할 텐데 이제 이 종단간 암호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각각 사용자들이 내가 카톡을 쓰면은 내 기기에 그런 종단간 암호화를 하기 위한 장기간 공개 키상도 만들어서 쓰고 있을 거예요. 인증서 같은 거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프로토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있어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DPL만으로 키 동의 프로토콜 통해서 키를 확립한다. 근데 그 상대방이 오프라인일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용자들은 그 DPL만 하기 위한 GA-GB 값들을 서버에 저장해 놓는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하면은 내가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메시지를 보낼 때 DPL만을 하게 됩니다. DPL만을 해서 그 세션 키를 하나 만들게 되겠고요. GAB를 이용한 키가 되겠죠. 그 키를 이용해서 이제 그 이전 키와 결합해 가지고 그 RK, CK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CK를 또다시 KDF를 이용해 가지고 CK, EK, MK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EK와 MK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되니까 인증 암호화 그러니까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 그 맥에서 쓰는 키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매번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안녕 보냈어요. 그럼 그 메시지를 요걸로 인증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안녕한 다음에 이따 저녁 먹자고 또다시 메시지 보냈어요. 그러면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암호한 키하고 그 다음 그 내가 이따 밥 먹자를 암호한 키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매번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키를 바꿔서 보내게 됩니다. 바꿔서 보내게 되겠고 근데
내가 이따 밥 먹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응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반대에서 메시지가 오면 그때 또다시 DPL만 다시 또 해요. 다시 또 해서 이제 메시지를 그 키를 바꿔가지고 또 암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한쪽에서 어떤 메시지가 처음 갈 때 DPL만을 해요. DPL만 하고 요 메시지 암호한 키와 요 메시지 암호한 키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계속 만들다가 이쪽에서 오면 새로 DPL만을 또 해. 그러니까 메시지가 저쪽에서 오고 반대쪽에서 오면은 DPL만을 계속 새롭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키가 하나가 노출되더라도 이런 키들이 노출돼봤자 노출되는 정보가 되게 미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쪽에서만 뭔가 대꾸만 하면 DPL만 다시 해가지고 새로 또 확 바뀌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중 톱니바퀴라 그래요. 이중 톱니바퀴인 이유는 DPL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으로 걔를 이용해서 메시지 암호하는 게 아니라 걔를 한 번 더 해가지고 키를 만들어서 하고 이 키는 여러 메시지 암호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매 메시지마다 다른 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널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금 너무 많이 자주 키를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무겁게 느끼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신저 보안은 주로 이런 시그널 프로토콜 형태로 써서 종단간 암호를 하는 거죠. 종단간 암호.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이제 다다음 장에 가면은 다자간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 1대1 카톡에서는 종단간 암호화를 쉽게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단톡방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근데 이 단톡방들은 대부분 종단간 암호화를 안 합니다. 이게 쉽게 그 다자간이 돼버리면 이 종단간 암호하는 게 또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카톡에서는 지원하나요? 단톡방의 암호를?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카톡은 기본적으로 암호하나? 종단간 암호를? 그 방을 만들어야지만 하죠. 아닌가? 그런 것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종단간 암호하는 목적은 이제 그 그 카톡 서버도 내 데이터를 못 보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카톡을 주고받는지 알아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 남아 있어요? 서버에 안 남아 있지. 서버에 남아 있어도 암호화돼서 남아 있는 거고 금방 없을 테고 내 핸드폰에는 풀린 상태로 다 있겠죠. 그래서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핸드폰을 포렌식 해가지고 이제 카톡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또 애플 막 이런 거 암호화를 막 어마하게 길게 쓰면은 그걸 또 못 푸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톡 서버를 뭐 압수한다 이건 뉴스에 안 나올 거예요. 주로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예전에 한 5, 6년 전에는 카톡 서버 압수 뭐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났는데 지금은 거기 압수해봤자 건질 게 없고 이제는 각 그 범죄자나 그 용의자 뭐 그런 사람들의 핸드폰을 갖고 와서 그 핸드폰을 포렌식 해야 되죠. 지웠더라도 뭐 남아있을 테니까 포렌식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그 메신저의 내용들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11장은 해시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해시 함수. 그래서 해시 함수가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해시 함수가 원래는 별개 많이 활용도가 어떤 높은 그런 암호 알고리즘은 아니었었는데 그 비트코인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면서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더 해시 함수의 활용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뭐 그렇게 쓰임새가 많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임의의 길이의 문자열을 고정된 길이의 그 비트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 충돌 회피성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 이 충돌 회피성은 저 메시지 그 해시 값의 길이에 좌우되는 거죠. 루트를 씌우면은 그 몇 개의 해시 값을 구해야 충돌을 우리가 50% 확률로 찾을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해시 값의 길이가 160비트면 80비트 안전성을 갖고 있는 거고, 충돌 회피에 대해서. 그 다음에 256비트면 128비트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가 어디에 주로 예전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곳은 전자서명, 무결성, 비트 약속,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좀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자서명은 이제 그 메시지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매우 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암호화하는 데 걸리는 비용이 상당히 크겠죠. 또 메시지의 크기가, 서명의 크기가 메시지의 크기에 비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메시지 대신에 뭐에다 서명해요? 메시지의 해시값에 서명하는 형태로 전자서명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서명에서 쓰이는 해시 함수는 당연히 충돌 회피 해시 함수가 돼야 돼요. 충돌 회피가 아니면 충돌을 찾아가지고 이 서명 값이 m에 대한 서명이 아니라 m'에 대한 서명이라고 우길 수가 있겠죠. HM하고 HM'이 같으면 서명 값도 같아지니까 우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서명에 쓰이는 해시 함수는 반드시 충돌 회피가 돼야 되겠고, 이제 해시 함수는 또 어떤 곳에 많이 쓰이냐면은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해시 값을 같이 보낸다든지 파일과 파일의 해시 값을 같이 보관한다든지 해서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메시지와 메시지의 해시 값, 또 파일과 파일의 해시 값을 저장해 놓으면 안전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 공격하는 사람이 파일을 변경하고 싶으면은 파일을 변경하고 해시 값을 새로 계산해서 예전 저장된 해시 값을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게 바뀌었는지 해시 값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무결성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하고 싶으면 해시 함수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맥을 쓰게 되겠죠. 그럼 공격자는 이제 키가 없으니까 맥 값을 못 만들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약속. 비트 약속은 내가 이제 나중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개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공개할 때 내가 공개하기로 한 값을 바꿀 수 없어야 돼. 그러면 그때 뭘 쓰냐면은 해시 값을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럼 해시 값을 등록해 놓으면 이제 일방향이니까 어떤 값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때가 돼서 이 해시값의 입력을 공개해야 될 때에는 내가 공개를 하면 그거를 해시해가지고 저장된 것과 비교해보면 되겠죠. 충돌 회피니까 내가 나중에 원래 해시값을 계산했을 때 그 값 대신에 다른 값으로 그 공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 약속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중간고사 때 전자선거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 교과목 소개 때 했던 뭐 동전 던지기에서도 활용된 거고요. 그리고 키 동의 프로토콜 할 때도 GHB 주는 게 아니라 해시가 주게 되면 키 제어도 똑같아지는 거죠. A와 B가 할 수 있는 게 똑같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고, 이 패스워드 그 해시가 또 어디서 또 쓰이냐면은 그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시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서버들은 각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저장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패스워드와 비교해서 패스가 맞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접근을 허용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입력한 패스워드 자체를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면 그 저장된 파일이 되게 중요한 보호 자산이 돼요. 그래서 시스템에 그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그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모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뭘 저장해요? 패스워드의 해시값을 저장합니다. 패스워드 해시값.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면은 그 패스워드를 해시해가지고 저장된 해시값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게 패스워드 해싱이에요. 패스워드 해싱. 그래서 패스워드 해싱은 저장된 패스워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인증은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 패스워드를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하게 되면은 쉽게 노출되죠. 예전에는 이제 간단한 도구로 이제 여기서 막 보고 있으면은 교수의 메일 주소 아이디나 그 학교 패스워드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호화돼서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이제 HTTPS를 써가지고 암호화해서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나가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 패킷을 보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아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통신상에 전달되는 패스워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TLS 쓰는 거예요. TLS.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쓰는데 그 사이트는 HTTPS를 안 써. 그러면 웬만하면 그 사이트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내 패스워드와 계정 만들어봤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내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웹 서비스 쓸 때 HTTPS가 안 돼 있다. 그럼 그 사이트는 그냥 스킵. 쓰지 마세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를 또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장기간 키들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그 장기간 키를 그냥 있는 그대로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또 해킹 당하면 내 키가 쉽게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장기간 공개 키가 됐든 대체 키가 됐든 그거를 암호화해서 저장해 놔요. 근데 암호화해서 저장하면 뭘로 암호화해서 저장해 놓냐면은 아까 그 무선 랜 보안, 무선 AP 보안할 때 봤던 것처럼 패스워드로부터 키를 만드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패스워드부터 대칭 키를 만들고 그 대칭 키로 일반적인 우리 키를 장기간 키들을 암호화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공동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키를 패스워드로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할 때 패스워드, 인증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건데 인증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인증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개인 키예요. 인증서는 그냥 공개돼도 돼. 그거는 비밀을 요구하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증서와 패스워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입력한 패스워드는 뭘 해주는 거예요? 암호화되어 있는 개인 키를 풀어가지고 개인 키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를 사용한다는 건
좀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실제 우리가 쓰는 건 개인키를 쓰는 거예요. 인증서는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패스워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쉽게 예측이 돼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패스워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워드를 알아차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웹 서비스들은 또 추가적으로 뭘 하냐면 횟수 제한을 걸어놔요. 그래서 5번 이상 패스워드 입력을 틀리면은 못 쓰게 막아버리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만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방법. 만약 이게 횟수 제한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막 이렇게 돌리면은 특정한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트라이만 에러만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를 서버에 저장할 때 이제 패스워드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저장해요? 패스워드 해시값을 저장해요. 근데 패스워드 해시값만 그냥 저장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솔트를 칩니다. 소금을 뿌려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린다는 거는 이제 해싱할 때 패스워드만 해싱하는 게 아니라 랜덤 값을 하나 더 넣어서 같이 해시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솔트라고 해요. 솔트. 소금 뿌린 건데 그 소금을 뿌리게 되는 건 왜 하냐? 사전 공격에 대한 강건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예전에는 패스워드가 바보다 그러면 상진 바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을 확보하면은 각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징과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해시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확보하면은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 알아내는 게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사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전 공격. 이 사전 공격이란 건 뭐냐면은 가능한 패스워드를 특히 영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에 대한 해시값을 구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요 값하고 요게 일치가 돼요. 그러면 진이의 패스워드는 뭐가 되는 거야? 아빠가 되는 거죠. 이걸 사전 공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 공격은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의 해시값을 구한 다음에 그 해시값과 저장된 해시값을 비교해서 이 해시값이 뭘 해시한 값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지능적으로 사전 공격하면은 사전에 있는 그런 단어뿐만 아니라 뭐 몇 가지를 더 해보겠죠. 내가 저 친구의 생일을 안다든지 핸드폰 번호 안다든지 막 이러면은 뭐 애플 37 뭐 이렇게 뭐 그런 날짜까지 넣어서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여러 조합을 해가지고 찾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사전 공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 게 랜덤한 값들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랜덤한 값들을. 근데 랜덤한 값만 넣으면 아주 좋아. 랜덤한 값을 넣으면은 사전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랜덤 값을 넣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조단하고 바보라는 게 통신으로 날라오겠죠. 암호화돼서 HTTPS로. 그러면 H 바보 해가지고 저장된 것과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바보가 날라오면은 H 바보 하는 게 아니라 이 랜덤 솔트 값을 넣어서 해줘야 돼요. 그럼 솔트 값을 넣어야 되면은 솔트 값을 어딘가는 보관해야 되는 거죠.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보관해? 다른 파일에 보관해? 물론 다른 파일에 할 수 있는데 다 보통 그냥 옆에다가 붙여버려요. 솔트 값을. 그러면 이제 이 서버가 하는 일은 이 사용자가 왔으니까
얘가 온 요 값하고 여기 있는 솔트 값을 갖고 와서 얘를 계산해서 요거랑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같으면은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솔트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 공격을 못하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여기 보면 솔트가 A, B, C, D 쭉 쓰고 있겠죠. 근데 실제 네 명만 있다고 칩시다. 이 DB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격해야 되냐면 사과를 할 때 사과를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솔트 값에 대해서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솔트 값들 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되는 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공격이 솔트의 수만큼 늘어난 거죠. 내가 셋이 해봐야 되는 값이. 4명밖에 없으면 별로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솔트를 썼을 때 뭐가 더 필요해요? 사용자 수가 많아야 많아야지만 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솔트를 썼을 때 나타난 효과가 뭐냐면 예전에는 솔트를 안 썼으면은 여기 보면 상진과 조단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같은 패스워 쓰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근데 솔트를 쓰게 되면 다 다른 솔트를 쓸 테니까 상진과 조단이 우연하게 같은 패스워드 바보를 쓰더라도 같은 패스워드 쓴다는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어요. 솔트를 씀으로써 똑같은 패스워드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알아챌 수 없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사전 공격을 조금 어렵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전 공격을 조금 어렵게 하는 것만으로는 불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게 일반 해시 함수를 안 쓰는 거예요. 일반 해시 함수는 되게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 사전 공격을 해시 값들을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려. 사전에 있는 모든 값을 해시하는데 금방 해요.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런 해시 함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bcrypt는 뭐냐 하면은 속도를 매우 느리게 만든 해시 함수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냥 조금 늦게 뭐 걸린다고 해서 문제는 안 되죠. 그렇죠? 얘는 뭐 여러 개를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주은 패스워드와 솔트 값을 갖고 맞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근데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 갖고 솔트만큼 막 해봐야 되니까 이걸 다 만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패스워드를 해싱할 때는 일반 해시 함수를 안 쓰고 속도를 느리게 하는 이제 해시 함수를 씁니다. 속도를 어떻게 느리게 하냐? 해시를 그냥 패스워드 있으면 바보가 있으면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얘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카운트가 있는데 뭐 10,000번, 10만 번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아까 사전 공격할 때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crypt를 많이 썼는데 이제 지금도 bcrypt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좀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2013년도에 이제 공개대회를 열어서 이제 아라곤 2를 이제 제일 우수한 이제 이 패스워드 해싱 함수로 선정을 해서 이제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곤 2 뭐 이런 bcrypt 같은 특별한 해시 함수. 별로 특별하게는 아니고 그냥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속도를 어떻게 느리게 해요? 그냥 한 번만 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 똑같은 값을 구하려면 그만큼 해야 되는 거죠. 해시를. 시간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